안에서 세워지는 이제 그 중심으로서 유의 중심이죠. 내유색, 외색 해탈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방법으로 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무한입이 설신이 무색성향 mit촉법을 이룬 것이다. 편안함을 통해서 무한입이 설신이를 비춰보고 또 색성향 mit촉법을 비춰보고 이것이 이제 무했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무한의비 설신이 무색성향 mit촉법을 이룬 것이다. 편안함을 세워서 그 편안함으로 자기 눈을 관찰하고 귀를 관찰하고 코를 관찰하고 몸을 관찰하고 입을 관찰하고 생각을 관찰한다. 눈으로 보이는 대상을 놓고 편안함을 유지하고 귀로 들리는 소리를 놓고 편안함을 유지하고 냄새, 호흡, 맛, 촉감, 생각을 놓고서 편안함을 유지한다. 이때 편안함이 유지되는 것을 방해하는 경계가 있다. 몸의 불편함, 의식의 분별, 시비, 탐착, 나를 망각하게 하는 대상들이 그것이다. 그런 경계들로 인해 편안함이 훼손된다면 그것을 제도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것에서부터도 편안함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다. 어떻게 좀 더 편안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편안함을 좀 더 깊게 유지할 것인가? 의식과 감정과 의지가 주체가 되어서 나를 쓰는 것이 아니다. 편안함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쓰게 한다. 이제 무심처가 이제 주인이 돼서 안입이설신이가 쓰여지고 색송양 mit촉법을 인식한다라는 거죠. 그 편안함의 느낌을 명치유 1cm 속으로 5cm 들어간 자리에서 이렇게 인식을 하고 거기다가 마음을 이렇게 두는 것만으로도 이미 안입이설신이나 이 색성향 mit촉법의 인식이 많이 이렇게 무디어져요. 내 마음이 여기가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뭐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가지지가 않는 거죠. 짬짬이 그와 같은 행을 하다 보면 그 편안함을 지속해가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또 그게 지속력이 이렇게 발전하지가 않아. 근데 1시간을 내가 그 상태를 유지해 보겠다. 또는 2시간을 그 상태를 유지해 보겠다 하고 그 시간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중을 해서 이 편안함의 느낌을 놓치지 않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때부턴가 그냥 편안함이 이 중심자리에 달라붙어 있어. 그러면 의도하지 않아도 항상 이것이 먼저 쓰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매진을 해야 돼. 현재 우리의 의식 구조라고 하는 것은 자동으로 반응하게 돼 있거든요. 보면 즉각 반응하고 들으면 즉각 반응하고 이게 이제 습성화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편안함을 거쳐서 한번 걸러지는 것이 잘 되지 않아요. 아주 철저하게
이 중심자리를 갖다가 끌어안고 아주 사무치도록 여기에 이렇게 마음을 두어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 그게 1시간이 지속된다면 이 바탕에 편안함이 깔려요. 그러니까 편안함이 보고 편안함이 듣고 이렇게 하니까 이 보고 듣는 것이 이렇게 큰 의미가 되지 않아. 그냥 덤덤하게 보는 거예요. 덤덤하게 듣고. 그 덤덤한 그 마음이 곧 무심이고 중심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무의식적인 업식이 깨어나거나 또 외부의식의 그런 이제 일치가 되거나 또는 이 장부의 균형이 정도 이상 훼손됐을 때 오는 증상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이 편안함이 잡혀지지가 않아. 그렇게 되면 불안하고 답답하고 뻐근하게 아프고 미스거리고 이런 것이 이제 중심을 덮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보기만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중심의 편안함을 불편하게 하는 원인을 하나씩 제도를 해가야 된다. 사람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심한 사람이 있고 또 그렇게 심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갖고 만성적으로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안 좋은 부위에 따라서 이 중심 상태가 서로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뭐 치료를 받아서 질병이 없어지면 다시 편안함이 올까? 그렇지 않고 그 상태에서 편안함을 세우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하다 이게 안 되는구나. 나는 이 편안함을 세우는 것이 아주 불가능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그 불편한 거를 내버려 둬요. 이제 그거는 이렇게 이 중심의 표면에다가 내버려 두고 그것에 관여되지 않는 마음을 그 속에다가 세워줘. 이게 된다면 오히려 초선정은 부족하게 갖추었더라도 이선정이 갖추어지는 그런 이제 성취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초선을 먼저 익힐 수도 있고 이선정을 먼저 익힐 수도 있다. 그 뭐 순서가 바뀌는 것 뿐이지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운용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선 이제 그 중심의 편안함을 훼손하는 원인들 요것들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그 다음 장을 넘겨봐요. 반야신경 3강 중심의 편안함을 훼손하는 원인들. 중심의 편안함이 지속되지 못하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밖의 원인과 안의 원인이 그것이다. 밖의 원인은 대상이다. 때로는 외부의식에 침해당해서 편안함이 깨어진다. 병도 침해의 한 종류이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도 침해당하는 것이다. 안의 원인은 자기 습성과 업식이다. 장부 상태나 뼈에 저장된 업식, 신경에 저장된 업식, 세포에 저장된 업식으로 인해 편안함이 훼손된다. 각성이 키워지면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갖출 수 있다. 중심과 편안함을 지속적으로 주시함으로써 각성이 키워진다. 항상 어느 때라도 지극하게 중심을 보는 의지를 놓지 않아야 한다. 그것을 놔버리면 각성이 미해진다. 중심에 마음을 두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그리움을 담아서 중심을 지켜본다. 이게 지극하게 중심을 보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중심을 본다라는 것은 그 보는 행위 자체가 각성을 이제 유지하는 거예요. 지켜본다. 이거를. 이제 설령 중심이 편안하든 편안하지 않든 그 상태를 지켜본다는 거는 각성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령 중심에서 무심을 이루지 못했더라도 각성으로서 지켜보는 그 유의각을 키우는 것은 꼭 중심이 편안하지 않아도 그것은 그 행위를 통해서 성취가 된다. 나중에는 그렇게 키워진 각성으로 관여되지 않는 자리에 머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각성이 키워져 있어야 그 각성으로 관여되지 않는 자리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지켜보는 마음, 그걸 우리는 염처라 그래요. 그 염처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어떤 것을 지켜보고자 하면 그것에 이렇게 올고 이렇게 마음을 두어서 그것이 이렇게 망각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자가 해야 되는 첫 번째 노력이 그거예요. 그것마저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수행을 할 수가 없어. 예전에 어떤 보살님이 있었는데, 수원에 사는 보살님인데, 그 집이 이제 식당을 했어요, 식당을. 이 식당 이름이 만화야, 만화. 그래서 이제 만화보살님, 만화보살님, 그렇게 불렀는데, 그 보살님하고 인연이 된 거는, 그 보살님이 이제, 제 일대기를 소설로 쓴 책을 보고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그 이제 하는 얘기가 자기 동생이 죽었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자기 동생이 죽기 전에 이제 그 자기랑 둘이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카페를 하려고 그 수원에 저 팔달문 옆에 이제 그 상가를, 2층 상가를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인테리어를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동생이 죽으니까 혼자서 이제 카페를 못하니까 그 카페를 팔려고 내놨는데 이상하게 살 사람만 오면 손님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산다고 보러 온다고 하면 손님이 한 사람도 없대.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스님 우리 카페 좀 팔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뭐, 그냥은 어떻게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럼 한번 그 카페를 방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 약속을 해서 카페에 갔는데 그 죽었다는 동생이 그 창가 의자 옆에 앉아 있는 거야. 그게 안 나가는 거지. 동생은 자기가 카페를 하고 싶어. 그래서 그러고 하고 있는 거야, 지금도. 그러니까 누나가 판다고 내놓으니까 살 사람이 오면 손님들을 다 내쫓는 거야. 근데 그 동생이 이렇게 앉아서 창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앞에 내가 앉았어요. 그때가 이른 가을이야. 요것보다 계절이 조금 늦은 때인데, 그 옆에 이제 막 그 프라다나스 나무가 이렇게 쭉 가로수로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그 큰 이파리가 뚝 하고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 창을 이렇게 딱 때리고 이렇게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졌어. 그 동생 그 영가도 걔도 그 장면을 보고 있고, 나도 이제 그 장면을 본 거야. 그러고서 이제 그걸 이렇게 보다가 둘이가 눈이 딱 마주쳤어. 그래서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한 거지. 그러니까 본인은 죽었는지를 몰라요. 본인이 살아있는가 줄 알아. 어? 왜 그러고 있느냐 그랬더니 여긴 자기 카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카페한테 정을 쏟았는지 막 그 카페 인테리어가 그 유럽의 막 기사들이 입었던 갑옷 이런 거 있잖아요. 방패 막 갑옷 막 이런 거로 이제 막 촥 해갖고 이제 인테리어를 다 해놨는데 그거를 자기가 이제 다 다니면서 여행 다니면서 그거를 사다가 이제 인테리어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집착에 있으니까 뭐 거기 앉아 있는 거지. 그래서 너는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 카페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카페를 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아유 왜 죽었냐는 거예요. 너는 교통사고 나서 죽었고, 지금 너는 육체가 없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뭐, 뭐 믿을 수가 없어. 지금 도대체 지한테는 뭐, 믿기지 않는 얘기인 거지. 그래가지고, 누나를 불렀어. 누나가 이제 옆에 앉은 거예요. 너는 누나를 보느냐? 그랬더니, 뭐, 누나를 본다는 거지. 누나가 그 있네. 누나는 너를 못 본다. 너는 보는데 어떻게 누나가 너를 못 보겠니? 그래서 이제 그 보살은 어리둥절 해가지고 이제 앉아 있는 거야. 너는 사고 나서 어느 날 어느새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장소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누나가 이 가게를 팔려고 한다. 그래야 네가 살아있을 땐 이 가게를 할 수 있지만 같이 하겠지만은 네가 없는데 누나 혼자 어떻게 이 가게를 하겠니? 그러니까 네가 이제는 음, 윤회에 들든지 아니면 영혼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서 그렇게 하든지 예, 그렇게 해라. 그러니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저승세계로 가야 되느냐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 아까 이파리 떨어지는 거 봤지? 봤어요. 그래. 다음 이파리가 떨어질 때는 그 이파리에다가 너를 맡겨라. 그러면 그 이파리가 너를 저승세계로 데려간다. 그러고서 한참 있으니까 진짜 뚝 하고 이파리가 이제 떨어져 내렸어. 그러니까 그냥 그 이파리가 떨어지면서 얘는 앞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래, 이제 됐다. 이제 동생이 천도가 됐으니까 이제 가게를 팔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게를 팔아가지고 며칠 있다 팔렸어. 그 이제 식당을 차린 거예요. 그 만화라는 식당을. 근데 막 장사가 엄청 잘 됐어요. 그 이 보살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그 월남전에 그 참전을 했다가 그 고엽제 그 피해를 입어가지고 그 고엽제 후유증이 막 말도 못해요. 막 피부가 다 막 일어나고 막 뻘겋게 막 다 일어나고 뼛속까지 아프대. 그러니까 이제 집에 있으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우니까 저 있는 영양에 절에 그 요양을 하러 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있는데 완전 얼마나 부지런하고 그런지 아주 처자님도 너무 착해요. 근데 처자님은 거기 살고 나는 서울 나오면 가끔 이제 이 보살한테 가서 밥도 얻어먹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들어주고 그 주변에 또 이제 신도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가서 법회도 해주고 하는데 이 보살이 마음이 왜 이렇게 그 스님들로 얘기하면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야. 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막 이 집착도 없고 뭐도 없고 이렇게 턱 이렇게 마음이 내려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야.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도 아주 언니하고 되게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 보살한테 물어봤어. 내 기억에 나는 보살님 같은 그런 마음을 갖춘 것이 견성오도를 하고 나서도 한참 있다 그런 마음이 생기던데, 아니, 보살님은 언제 그런 마음이 생겼느냐? 그랬더니 45살 때 그 마음이 생겼대요. 그때 어땠느냐? 그랬더니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눈을 이렇게 탁 뜨니까 이 걱정, 근심이 그냥 다 이렇게 사라지고, 그리고 이게, 이게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 그전에는 막 신랑이 아프고 뭐하고 하면 막 종종그리고 막 이러고 막 아주 얼마나 그 마음이 조급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어느 날 눈 뜨자마자 문득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지고, 이게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그다음부터는 뭐 신랑에 대한 걱정도 없고, 뭐 자식에 대한 걱정도 없고, 그냥 그 마음을 유지하고 살았대요. 지금까지. 자기도 그게 특이하다는 거야. 스님은 어떻게 제 마음이 그런지를 아세요? 나야 내 마음을 맨날 보고 사니까, 내 마음 같이 그렇게 보니까 아는 거죠. 그래요. 지금은 뭘 꼭 잘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고, 뭐 욕심도 없고, 집착도 없고, 그냥 뭐가 한 덩어리 뚝 떨어져 나가서, 그냥 그게 한가로운 그 마음이 그냥 일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 기특하지.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그런 때가 오는구나. 그 보살을 만나서 그런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이제 빠르든 더디든, 뭐, 그런 차이는 있어. 근데 누구나 그렇게 턱 놓아지는 때가 오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어. 그냥 턱 하고 다 내려놔지는.
음. 그, 그렇게 사니까 이보살이 나중에 친구들하고 어디 절에 기도하러 갔다가 오면서 낭떠러지에서 차가 굴렀대요. 차가 굴렀는데 차가 소나무 가지에 걸렸어. 차가 부웅 하고 떨어졌는데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소나무, 큰 소나무 이 가지 있잖아요. 거기에 턱 얹힌 거예요. 그래 놓고 깔깔거리고 웃었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도 다 했냐, 그랬어. 하나도 안 다치고. 그 타고 있는 보살들도. 그러니까 참 그런, 예, 그 보살님 안 본 지 참, 진짜 한 30년 됐네. 지금은 한 80대 할머니가 됐겠다. 예. 아이, 참. 그러니까 그런 무심이, 그게 무심이거든요. 어? 그런 무심이 찾아와. 그냥 턱 하고. 그냥 막 애걸복걸 막 뭐 이리 안 해도 돼.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한가로운 마음을 스스로가 이렇게 의도하는 거예요. 어? 조금은 더 느리게, 어? 한가롭고 여유롭게. 그 매사를 그 마음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턱 떨어지는 그런 날이 오고, 그러다 보면 그냥 무심이 체화되는 거예요. 어? 간편하지. 그러면 항상 그 마음이 바탕이 돼서 보고 듣고 느끼고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더 깊은 여유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덕스럽다 그러잖아. 그게 덕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만으로도 주변에게 도움을 준다니까. 위안을 줘요. 자, 다음 내용을 또 보죠. 자신을 놓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사랑할 수 있는 성스러움이 있는가? 의식은 욕심으로 치닫으니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감정은 시시때때로 변하니 그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지도 선택의 갈등에 휩싸이니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을 놓고 사랑할 수 있는 한 자리가 중심이다. 중심을 지극하게 보듬어 안는다. 지극하게 중심을 주시하다 보면 새로운 경계가 나타난다. 의도하지 않았던 생각들이 떠오르고 경험하지 못했던 습성들이 깨어난다. 격정, 날카로움, 슬픔, 우울함, 소외감, 심심함 등 감정들이 생겨나고 업식이 발현된다. 그럴 때는 드러난 현상들을 다시 중심으로 비춰본다. 이런 현상들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중심에게 질문하고 묵묵하게 기다린다. 그러다 보면 그 원인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격정이나 날카로움이나 슬픔이나 우울함, 소외감, 심심함, 또 이제 두려움이 깨어나요. 중심을 잘 지켜갈수록 이런 증상이 깨어나. 이것이 이제 육식과 칠식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업식들인데, 중심이 쓰여지기 시작하면 거기서 이제 칠식이 발현이 돼요. 왜 그러냐면
중심은 오장의 중추점이야. 그 중심 자리에서 이 간과 비장과 심장과 폐와 심장이라는 그 오장이 다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이렇게 집중을 하면 그 오장에 내재되어 있던 혼식이 발동이 되면서 칠식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식에서 칠식이 깨어날 때 반드시 거쳐가는 게 이거예요. 격정, 두려움, 날카로움, 예민함, 슬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깨어나면, 특히 이제 두려움이 깨어나면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누가 옆에서 선지식이 있어서 그 공부를 갖다가 이끌어줘야 그 다음으로 나가지, 혼자서는 그걸 극복하기 힘들고, 날카로운 까탈스러움, 막 예민함, 이런 것들이 깨어나면 같이 살지 못해요. 진짜 대중생활하기가 힘들어,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공부 분상에서 저 사람이 지금 그런 경계에 도달했구나 하고 이해하면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척이죠. 막 보기 싫고 나중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공부가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업식들을 갖다가 제도를 해야 되는데, 그 업식을 제도하는 것도 결국엔 중심이에요. 중심에다가 그 업식을 집어넣고, 이 업식이 어디서 왔는가, 이 두려움은 어디서 왔는가, 이 예민함은 어디서 왔는가, 이거를 갖다가 물어. 그리고 그 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게 어디서 왔니?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에서 온 업식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의 그 업식이 나한테 전이가 된 거예요. 어떤 경우는 어떤 장면이 보이기도 해요. 그러면 그런 증상이 생겨났던 그런 전생의 일이야. 인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인과로 내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됐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그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져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감정을 하나하나 비춰보고, 안이비설신이를 하나하나 비춰보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생명 경로라는 것을 갖다가 인식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살아있는 의문이야. 근데 그거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가볍게 그냥 찔러봤다가 그냥 망각해버리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그 하나를 놓고 그 원인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그게 무념이고 그게 무심의 시간이에요. 어? 내가 억지로 생각을 지어서 일으키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그 원인이 저절로 생각으로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마음, 여기서 모르는 것에 대한 각성이 키워지고 결국에는 무상이 치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 그 기다릴 때는 모르는 그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니까.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무의각이 돈독해져요. 그렇게 키워진 무의각으로 인해서 그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계 그 구조가 갖춰져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질문의 답을 다른 세계에서 얘기해 줄 수도 있고, 보살님이 얘기해 줄 수도 있고, 내 자성에서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인연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참지를 못해. 그 대답 없는 그 시간을, 그 없는 걸 이렇게 바라보는 답변 없는 그 상태를 이렇게 지켜보는 그거를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런 업식이 일어난 몸의 경로가 다 드러나고 그것이 생기게 된 인과가 다 드러나고 이제 이런 경계들이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그 시간이 대단히 재밌어요. 그렇게 해서 익숙해지다 보면. 근데 슬픔은 어디서 오는가라고 중심에게 물어보면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횡격막이 수축되고 가슴 신경이 조여들면서 슬픔이 일어난다. 장부 상태를 느껴보면 신장과 폐가 수축되어 있다. 이것은 슬픔이 생기는 경로가 드러나는 현상이다. 슬픔은 본래 나의 것이 아니다. 심폐가 수축되면서 오는 현상이다. 슬픔은 심폐를 확장시켜서 제도한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슬픔이 일어나서 중심의 편안함이 사라졌을 때 그냥 그 슬픔을 다시 중심한테 물어요. 이 슬픔은 어디에서 왔어? 처음엔 중심이 대답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대답 없는 그 자리를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대답 없는 그 자리를 지켜보는 것 자체가 이게 무념이다. 그 자체가. 그러다 보면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 횡격막이 이렇게 조여들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 갈비뼈가 이렇게 오그라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슬픈 마음이 더 생겨. 나중에 막 눈물이 축축축축축축 막 떨어져요. 아, 횡격막이 이렇게 올라붙고 가슴이 이렇게 조여서 슬픔이 되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러면 슬픔을 제도하려면 가슴을 확장시켜야 되는 거구나. 가슴을 어떻게 확장시키나. 횡격막이 올라붙은 거는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운동해서, 이렇게 운동해서 해소시키고, 갈비뼈가 이렇게 조여드는 거는, 이렇게 옴자 발성으로 가슴을 울려서, 그래서 갈비뼈가 조여드는 거는 해소시키자. 이런 방법을 이제 동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오 그러고서 슬픔이 사라진 그 중심을 보면 그 중심의 그 바탕이 너무도 편안하고 아주 맑고 투명해. 이 조여졌던 가슴이 이렇게 풀어지면서 거기서 드러나는 그 텅 빈 그 느낌은 그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 편안함과 그 맑고 투명한 그 빈자리가 여기에 이렇게 탁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의 원인을 제도하면서 중심을 한 단계 더 진보시키는 거예요. 감정도 이렇게 들여다봐서 제도를 하고, 또 하나의 예가 있지. 외로움 같은 경우. 외로움은 왜 생기는가? 많이 외롭잖아요. 자기장이 좁아지고 서로 공유되지 못했을 때 외로움이 일어난다. 자기장은 골수의 유동으로 생성된다. 골수 온도가 떨어지고 생체 전기가 약해지면 자기장이 좁아진다. 골수 온도를 올려주고 생체 전기를 보강해서 외로움을 제도한다. 이게 외로움이라는 게 단절감과 소외감, 이것으로 인해서 생기거든요. 그러면 단절감이 어디서 생기느냐? 그런 느낌이 어떤 때 생기느냐? 결국에는 연결이 끊어졌을 때 단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 아닌 다른 생명과 서로 연결되는 그 매개체는 뭐냐? 그게 자기장이에요. 내 자기장이 이렇게 확장이 돼가지고 그 자기장으로 이렇게 어떤 대상을 의도적으로 덮어 씌워요. 그 상태에서 그 자기장의 느낌을 눈을 감고 이렇게 느껴보면 자기장으로 덮어진 상대의 그 상태가 이 감은 눈으로 보여요. 그대로 인식이 돼. 오히려 뜬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은 눈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해요. 연결이지.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기장이 공명해. 우리 몸속에는 누구나 다 철분이 들어있어요.
자기장을 공명시키는 인자가 철이에요. 내 몸속에도 철이 들어있고 여러분의 몸속에도 철이 들어있어. 철분이 생성해내는 그 자기력이 0.36 가우스야. 0.36 가우스의 자기력으로 우리는 의도하지 않아도 공명하게 돼 있어요. 네. 같은 자기장을 갖고 있는 존재들끼리는 그냥 저절로 공명이 되는 거예요. 어? 거기서 이제 유전 공명까지 더해지면 유전자가 비슷한 생명들끼리는 공명이 더 잘 일어나죠. 응? 그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런데 이제 그 자기장이 약해지는데 그 자기장이 약해지는 원인이 골수의 온도예요. 골수의 온도가 떨어지면 자기장이 이렇게 이제 펼쳐지는데 이 자기장이 펼쳐지는 범위가 좁아져. 그러면 이 공명의 그 기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평상시에 자기장이 이만큼 뻗어나갈 때는 주변에 뭐 5m 안에서 일치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렇게 좁아지면 뭐 한 1m 요 안에서 공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내 마음자리에서 소외감과 단절감을 느끼는 거야. 문득 그 느낌이 일어날 때는 그게 외로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외로움을 해소하려면 골수의 온도를 높여줘야 되고, 자기장을 갖다가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죠. 골수의 온도를 높여줄 수 있는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차를 마시는 거예요. 뭐 아무 차라도 뭐 따뜻한 커피 그것도 좋아요. 커피는 향기로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그래서 몸에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시켜요. 녹차는 그 성분 자체가 골수를 보강해. 네? 따뜻하게 녹차를 잘 마시면 그 녹차의 성분 자체가 골세포의 증진을 한 80%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안 냉하게 먹어야지. 그래서 그 외로움이 생길 때 예를 들어 커피를 뭐 이렇게 갈아가지고 물을 끓여서 이렇게 내려서 그렇게 마시고 하는 그 시간, 그 행위 자체가 외로움을 없애주고 그리고 그 향기와 그 맛이 진짜 골수의 온도를 높여주면서 진짜 외로움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 단절감을 사라지게 해.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생활 속에서 오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 이제 그런 걸 보완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그런 습관적으로 그냥 마음이 좀 외롭네? 그러면 그냥 차를 끓이는 거야.
그리고 한 잔 마시고, 그러면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골수 온도가 높아져. 그 행위만으로도. 그 향기도 좀 극하게 들이셔서 교감신경을 쫙 해갖고 등줄기를 따라서 그 향기를 이렇게 꼬리뼈까지 내려요. 이게 커피를 마실 때도 그냥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향기를 코로 향기가 들어갖고 후각신경을 자극하면 그 느낌을 그대로 뒤통수를 끌고 가가지고 척추를 따라서 꼬리뼈까지 이렇게 끌고 가요. 그렇게 향기를 2번 정도 마시고 그 다음에 차를 입에서 오물오물 하다가 꿀꺽 삼키면 등줄기에서 열기가 확 일어나요. 그러면 이게 골수 온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아, 그거 맹물 따뜻하면 뭐 맹물은 향기가 없잖아. 따뜻한 온도로 향기가 있는 거. 그, 뭐 여러 가지 그 약재들 중에서도 향기 있는 약재들은 다 그런 용도로 쓰거든요. 교감신경 항진용으로 쓰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외형적인 어떤 이런 물질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발성수행, 아예 기억, 니은 발성수행을 해가지고, 그 신경을 직접 자극해가지고, 에너지를 갖다가 촉발을 시켜주는 거예요. 생체 전기를. 그러면 그게 없어져. 그 작용문에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 외로우면 염불해라. 그런 얘기 있잖아. 그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염불을 함으로써 그 발성의 효과로, 골수 온도가 높아지고, 외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수행으로 한다면 이제 그렇게 외로움을 갖다가 제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원인을 알면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원인을 모르면 이거는 계속 제도되지 못한 채로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에요. 차가 식으면 깊어서 먹는 게 좋아요. 그냥 안 마시는 거. 뭐 식으면 식은 차대로도 좋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차는 식게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러지. 중국 사람들은 그걸 철저히 지켜요. 네, 항상 따뜻하게 이제 먹는 습관을. 아유, 맛없어. 이왕 먹으려면 맛있게 먹어야지. 이 외로움은 이제 그런 방법들로, 제도를 하는 거고요. 장부가 침체되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우울증이 생겨요. 3차 신경이 수축되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세로토닌 분비가 저하돼요. 우울증을 제도하려면 3차 신경을 늘려줘야 하고, 엄지와 검지를 굴곡시켜서 3차 신경을 늘려줄 수 있어요. 우울증이라는 게, 이게 마음이 우울하다. 근데 이거를 내 마음이 우울해? 이걸 아는 사람도 드물어요. 제가 이렇게 진단을 해보면 우울증이야. 우울증인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되어 있냐면 우선 턱관절이 불균형해요. 좌우 턱관절이 불균형해. 이빨 교합이 안 맞아. 그건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의 원인을 뭐 세로토닌이 분비가 잘 안 돼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우울증이 생기게 되는 원인은 그 중내 그 회색질이라는 그 영역에서 있어요. 얘가 엔돌핀 분비를 하는 곳인데, 엔돌핀이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아플 때 마취 효과를 갖다 주는 효과도 있고, 얘가 3차 신경을 자극해서 웃도록 만들어. 어? 하하하하 이렇게 웃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균형하면 이 한쪽 정보가 중뇌로 잘 안 들어가. 그래가지고 중뇌 회색질에서 엔돌핀 분비 기능이 저하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통증에 민감해. 막 아픈 거 막 못 참아. 주사바늘 싫어. 막 침 놓는 거 끔찍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우울증이에요. 근데 막 바쁘게 사는 사람들일수록 본인이 우울증인 걸 몰라.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제 그 우울증이 도지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의 감정이. 네. 그 미리 알아서 이렇게 예방을 하고 교정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가 문득 그게 오는 거죠. 나중에 그건 이제 불면증까지 돼. 턱관절이 이렇게 불균형하면 수축된 쪽으로 누우면 심장박동이 빨라져요. 그러니까 잠이 안 드는 거예요. 심장이 계속 펑펑펑펑 뛰니까. 늘어진 쪽으로 닿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이 불면증이 되면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막 정신적인 것까지 이제 아주 그 이상이 와요. 정신 착란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일단 내가 좀 우울한 면이 있구나 하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제도를 하는데, 이 턱관절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전에 제가 턱관절 맞추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빤듯이 누워서 고개 이렇게 들어서 발 세워가지고 엄지발가락 이렇게 보는 거 30초 하라 그랬죠? 그게 턱관절 교정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3차 신경을 늘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소화 기능이 잘 안 돼요. 위장도 안 좋고, 장도 안 좋아. 그러니까 대부분 위장하고 소장에서 세로토닌이 생성이 되는데, 거기에 기능이 떨어지니까 세로토닌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악순환으로 이제 맞물려 있는 거지. 그거를 3차 신경을 갖다가 늘려주면서 치료를 하는데, 그 치료법이 뭐냐면 엄지 검지 운동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구부렸다가, 중요한 거는 요 엄지와 검지의 손가락 간격을 이렇게 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되지 않고 이렇게 떨어지도록. 예. 요 거리가 턱관절의 간격이야. 양쪽 요 엄지검지 굴곡을 했을 때 얘는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면 오른쪽이 수축이 된 거예요. 얘는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면 왼쪽이 수축된 거고, 똑같으면 같은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걸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요 자세에서 이렇게 펴주고, 그리고 다시 요 자세로 이렇게 구부려주고, 이렇게 하면 3차 신경이 수축됐던 것이 이완이 돼요.
그러면서 이것만으로도 턱관절이 교정이 되고, 그리고 소화 기능이 살아나. 어. 세로토닌 분비가 이제 촉진되는 거예요. 요거 교정될 때까지 해야지. 시간은 척수로 운동 2시간 하는 것처럼 해야 돼. 예. 누워서 안 해도 돼요. 이거는 반드시 앉아서 그냥 수평만 유지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발선 없이 손가락만 해도. 손가락만 해도. 질문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어금니가 빠졌다. 근데 어금니를 끼워넣지 못하면 그것도 불균형이 일어납니까, 선생님? 그렇죠. 그래서 어금니가 빠지면 어금니 임플란트를 해야 돼. 해가지고 그 교합을 맞춰줘야 돼요. 저도 어금니가 하나 빠졌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그냥 지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금니를 고이 이렇게 이제 모셔놓고, 언젠가 임플란트를 해야지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빠지니까, 이쪽이 빠졌는데, 이게 이제 자꾸 이렇게 되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전에, 이제, 제가 아는 치과 의사가 있어가지고, 그 의사는 그 병원 처음에 만들 때 제가 그 병원 터를 잡아줬거든요. 그 터 한 번 잡아주고, 평생, 저도 그렇고, 우리 식구들은 다 무료로 그냥 치과 치료를 해주는데, 요새 내가 거기 갈 시간이 없어갖고 다른 치과에 가보니까 치과 치료가 비싸더라고. 예. 몇십만 원은 애사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저도 이제 어금니 임플란트를 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임플란트를 잘해요. 그러니까 이빨을 이렇게 임플란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교합도 완벽해요. 그래서 그 교합의 필요성이나 이런 척수로 운동이나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한 2년 공부했나 그때 영상 선생님? 얼마나 했지? 그때 그렇게 이제 이 의사도 배웠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상 내가 가서 임플란트를 해보니까 한지 안 한지 몰라. 아니, 그날부터 몰라. 너무 가르쳐주세요. 예? 아예 그 의사를 한번 오라고 해야 되겠네. 병원을 소개해주시면. 예? 아이고, 좀, 그런디. 잘한다고 했는데도 그렇더라고요. 맞이 안 돼요. 거기 시청 옆에 가면 렘브란트 치과라고 있어요. 네, 시청 옆에 렘브란트 치과. 네. 그 병원 이제 처음에 터를 잡을 때, 그때는 그쪽이 둔산동이 이렇게 막 개발할 때야. 그래갖고 이제 건물들을 막 짓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건물을 골라달라고 하는데, 어떤 건물을 갔는데, 그 건물을 가니까, 이거는 이제 사기당할 건물이야. 그래서 이 건물은 사기당한다. 그래서 이제 다른 건물을 갔는데, 다른 건물을 갔더니, 딱 이렇게 건물이 2개가 마주보고 있어요. 이렇게. 한 건물인데, 이쪽 칸, 저쪽 칸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이쪽 칸을 하고 싶어 해. 그래서 내가, 이쪽 칸은 몇 년이 돼도 안 나간다. 이쪽 칸을 해라. 그러면 이쪽 칸을 하고 있다 보면 몇 년 뒤에 이쪽 칸도 하게 되니까 이쪽 칸을 해라. 그래서 이제 이쪽 칸을 한 거예요. 그러고 한 2년이 지났어. 이쪽 칸이 아직 안 나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쪽 칸을 할까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해라. 뭐, 병원을 늘려야 되면, 그쪽 칸 해라. 그래가지고 그 두 칸을 다 이제 쓰는 거예요. 한 층을 이제 다 쓰는 거지.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이 양반이, 아, 이게 이런 게 있구나.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제 이런 게 있구나를 믿기 시작한 거야. 그래갖고 그때부터는 아주 뭐 수행도 열심히 하고 아주 뭐 그냥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하는지, 그 뭐 연화사에서 이빨 아픈 사람은 다 글로 보내. 그러면 다 공짜야. 요새는 내 미안해가지고 잘 못 가요. 아주 참 착한 의사야. 그게 이빨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빨 교합이 그 중요성을 몰라. 근데 이제 그 의사는 그런 걸 배웠고, 뇌척수로 운동도 직접 하면서 이제 그 이빨 교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본인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주 잘해줘요. 그 뭐 다른 사람들은 임플란트 하고 나면 불편하다 그러더라고. 뭐 이상하고 뭐 이렇게 뭐 둔하고 그렇다 그러는데 저는 그 낀 날도 잘 모르겠더라고. 그 이튿날도 그냥 내 이빨 같아요. 네.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걸 하니까 이게 좀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 하여튼 어금니 빠지면 그 어금니 임플란트는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우울증은 3차 신경 교정으로 그렇게 치료한다. 엄지검지 운동으로 3차 신경 늘려주고, 이렇게 발꼬락 부는 거로 턱관절 교정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네, 이러하듯 중심으로 비추어 보는 것만으로도 능히 업식의 원인을 알 수 있고, 그것을 제도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자기 제도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편이 쓰여진다. 뇌척수로 운동법, 발성법, 상관법 등등의 다양한 방편들이 자기 제도에 쓰여진다. 자기 제도는 몸과 정신을 놓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몸의 제도는 장부수나 뼈수나 신경수나 세포수나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정신의 제도는 추억과 세협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자기 제도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편안함도 깊어진다. 편안함이 키워지면 중심의 바탕에서 본성을 인식한다. 중심을 세우는 제1의 목적이 본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각성을 얻는 것이다. 본연적 무의각이 갖춰지면 수행의 주체가 본성으로 전환된다. 중심은 생멸심과 진여심을 하나로 껴안아서 묘각도를 이루게 하는 궁극적인 기능이 있다. 이것은 이제 나중의 일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하지만 처음 시작의 단계에서는 본성을 보는 통로로 활용된다. 본성을 인식한 다음에는 본성과 경계를 넘나들면서 심식의 경계에 편향된 중생심을 본성 쪽으로 바꾸어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본성으로 인식의 주체가 전환되었을 때에는 본성을 통해 중심과 경계를 보게 된다. 이것이 파냐헤탈의 첫 번째 경지이다. 요 오이대목에서 자기 제도는 몸과 정신을 놓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몸의 제도는 장부수나 뼈수나 신경수나 세포수나 순서로 이루어진다.
정신의 제도는 추억과 세협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했는데, 요 자기제도의 순서를 이제 요 뒤에, 예, 뒷문장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요. 예, 그거는 그 뒤에, 예, 달아서 설명을 해 볼게요. 우선 본문을 더 보자고요. 견성오도 이후에 해탈도를 닦는 것은 의식, 감정, 의지를 제도해서 진여심을 증득하기 위해서다. 공무변처정과 식무변처정, 무소요처정을 통해 진여심을 증득한다. 공무변처정에서는 감정의 습성과 번뇌를 제도하고 식무변처정에서는 의식의 습성과 번뇌를 제도한다. 무소유처정에서는 의식, 감정, 의지를 인식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의식과 감정과 의지를 자기로 삼지 않는 것이 무소유다. 무소유처정은 본성, 각성, 밝은 성품으로 진여심이 갖추어질 때 이룰 수 있는 경지이다. 반야해탈이라는 게 이제 무소유처정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칠선정이면서 반야해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장부순화의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 장부는 6장 6부로 이루어져 있다. 6장은 간, 심장, 비장, 폐, 신장, 삼초이다. 3초는 신경 쪽이에요. 생명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이면서 감정이 내재되어 있다. 6장에 감정이 내재되어 있어요. 6부는 담, 소장, 우이, 대장, 방광, 심포이다. 심포는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이면서 감정선이에요. 생명 에너지를 생성하는 기관이다. 우리 몸에서 육부는 대부분 소화기를 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거기서 이제 에너지를 채취해서, 최종적으로는 의식 경로에 제공을 해줘요. 안이비설신에 의해 생명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것이 육장이고, 육부는 그 생명 에너지를 생성해서 장에다가 저장을 해요. 1차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장이 육식에다가 그 생명 에너지를 각기 이렇게 파트별로 나누어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6장 6부와 육식 간에 이루어지는 에너지 순환 경로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이 안 좋다 그러면 그 장에서 의식으로 제공해주는 에너지가 원만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식작용이 둔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부에서 어떤 육부가 안 좋다 하면은 거기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기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육장에 해당하는 에너지 저장 기관이 에너지 함유량이 이제 부족하게 되고, 나중에는 또 의식으로 제공하는 에너지 양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육부, 육장, 의식, 이것이 이렇게 삼각형의 그 관계로 이렇게 유지됐는데, 장에서 의식의 생명 에너지가 제공되지 못해서 의식이 활동이 둔화되면 의식은 부정성으로 가요. 싫어가 많아져. 그러면 그 싫어하면 그 싫어하는 마음이 다시 이 부정적 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장과 부로 다시 환원이 돼요. 그래 가지고 장과 부에 이제 냉기가 이렇게 툭툭툭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장부가 또 안 좋아져.
그리고 그 안 좋아진 것이 에너지 공급량의 문제를 만들어내면 부정성이 더 커지고, 이 순환이 선순환이 되도록 하면 자꾸자꾸 좋아지는 거고, 악순환이 되도록 하면 자꾸자꾸 나빠지는 거예요. 어? 젊었을 때는 예수님처럼 아주 아름답고 성스러웠던 사람이 이 구조가 깨지면서 나이 먹어서는 아주 뭐 어떤 아주 막 살인자가 돼 있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젊었을 때는 아주 비루하고 못생기고 뭐 보잘것없던 사람이 이게 선순환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는 아주 귀티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고, 이 운명이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선순환의 구조로 바꿔가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제 자가 진단, 그리고 그것이 제도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하루하루 자꾸자꾸 이렇게 선순환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어가는 게 그게 수행이에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몸을 여의고서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은 육식, 칠식, 팔식이라는 거로 서로 맞물려 있어요. 육식은 몸이 주체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몸의 제도를 놓고 장부제도, 뼈제도, 세포제도, 신경제도 이런 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것이 수행체계 안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식의 상태에 따라서 육장의 역할과 기능이 달라진다. 육식의 상태에서는 감정과 에너지의 저장소 역할을 한다. 육식의 상태에서는 감정이 저장되고 에너지 저장소의 역할을 하고, 칠식으로 들어가면 육장의 기능이 달라진다. 칠식에서는 육장에 내재되어 있던 각각의 주체의식이 깨어난다. 육장의 하나인 삼초는 뇌의 신경 영역이다. 시상핵과 대나 변형계, 파페치 회로가 삼초의 영역이다. 칠식의 상태에서 시상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6개의 주체의식이 합쳐지는 장소가 있다. 이 자리는 몸의 오장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오장을 이루는 5개의 주체의식과 머리를 이루고 있는 1개의 주체의식이 이 자리에서 합쳐지면 생각이 일어난다. 생각을 일러 후육식이라 하고, 오장의 의식을 전오식이라 한다. 유식체계에서 전오식이 합쳐져서 후육식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다. 시상에서 생겨난 생각이 파페치 회로를 타고 돌면서 사유가 행해진다. 육식의 상태에서는 자기 주체의식이 1개다. 그런데 칠식으로 들어가면 주체의식이 6개다. 육식에서는 내가 한 사람이지만 칠식에서는 6사람이 되는 것이다. 육식의 상태에서 행해지는 장부순환은 표면적 순환이다. 육식의 장부순환은 장부 간 균형을 맞춰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간, 비장 균형, 심폐균형, 신장 균형, 머리와 몸통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육식에서 행해지는 장부순환이다.
칠식으로 들어가서 장부순화를 해야 미세적 순화가 이루어진다. 칠식에서는 육장의 주체의식 각각의 주체의식 각각을 제도의 대상으로 삼는다. 육장의 주체의식을 제도하려면 먼저 각각의 주체의식을 일깨워야 한다. 그런 다음 교류해야 한다. 육식 체계와 칠식 체계에서 육장의 기능과 역할이 달라진다. 육식에서는 감정과 에너지 저장소 역할을 하고, 칠식으로 들어가면 육장에 내재되어 있던 각각의 주체의식이 이제 깨어나는 거예요. 이 주체의식이 깨어나는 이제 경우들에 대한 얘기, 아까 낮에도 잠깐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의 그 이해와 이 부분의 지식을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수행이 그 과정에서 정체되느냐 아니면 거기서 한 발짝 더 발전되느냐가 이 체계를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것이 색의식이라는 육식의 상태에서는 내가 하나예요. 그냥 나야. 근데 칠식으로 들어가면 내가 6개가 돼요. 6명의 나가 있어. 70개 안에서는. 그게 몸을 이루는 그 육장에 하나하나의 내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 뇌의 그 시상이라는 그 시상 핵에 6개의 나를 이루고 있는 그 주체의식이 어찌 보면 그 깨어나는 집이 있어. 6개의 덩어리들이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간에나 심장에나 비장에나 폐에나 신장에나 그리고 그 변형계에나 요 6개의 신경액이 시상에 들어있으면서 얘들이 1차적 무의식의 기반이 돼요. 6개의 나가. 공부를 하다 보면 그 6개의 나가 깨어나요. 그러면 꼭 내 머릿속에 귀신이 들어온 것 같아. 누가 막 머릿속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뭐라고. 나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쭝얼쭝얼 뭐라고 어떤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떤 때 막 욕도 해요. 막 이러고. 그러면 나는 이게 뭐야? 이거 외부식이 들어왔네? 이거 어떻게 내쫓지? 좋게 말하면 이거 어떻게 천도화지인데, 천도, 에휴, 그거 생각도 못해. 어떻게 이거 내쫓을까?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게 심해지면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엄청난 그 혼란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현상이 시상에 내재되어 있는 칠식의 나들이 발현이 돼서 각자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그냥 중심으로 편안하게 그것들을 비춰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애가 있는데
그래, 그럼 얘가 어떤 모습인가 자세히 좀 보자. 처음에 목소리만 들릴 때가 그 모습이 안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뭐 희끗희끗 뭐가 보여요. 그러면 나중에는 뭐 걔가 쓰고 있는 모자가 보인다든지 걔가 입고 있는 옷이 보인다든지 뭐가 보여. 그러면 거기 색깔이 있어요. 응? 녹색의 모자를 쓰고 있다. 얘는 간이야. 그러면 너가 간이구나. 그래, 그래. 네 얘기 해봐. 근데 너는 어떻게 해서 나와 인연이 돼서 내 칠식에 나가 됐어? 그 과보가 아주 드라마틱해요. 나중에 그걸 보면. 그러니까 걔들은 어느 생인가 나한테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내 몸의 한 부분이 된 거야. 간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응? 그래서 어느 생에 네가 나를 이렇게 구해줬는데, 내가 그 은혜를 갚으려고 너한테 왔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교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얘가 또 뭐, 뭐라고 하는데, 그걸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보면, 이제, 걔가 빨간 장갑을 끼고 있어. 얘는 심장이야. 그럼 이해를 해야 돼. 아, 너 심장이구나. 그 지를 알아주면 이제 얘가 좋아해. 어? 아, 그래. 나는 그 누군데, 어? 전생에 네가 나 물에 빠져 죽는 거를 구해줘가지고, 내가 너한테 은혜를 갚으려고 네 심장이 됐어. 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업을 놓고서는, 예를 들어갖고, 내가 간암이 걸렸어. 그러면, 이제, 간의 혼의식이 이제 그렇게 깨어날 때, 이제, 내가 간암이었으면, 그 과보가 드러나요. 어? 네가 전생에 내 옆구리를 찔렀어. 그래갖고 내가 죽었어. 그러면 너무 그게 억울해가지고 내가 이번 생에는 너한테 그 원한을 갚으려고 왔어. 이런 얘기도 들려요. 예전에 어떤 보살님이 있었는데 유방암이 걸렸는데 그분을 이제 내가 연화사 오시라고 그래갖고 치료를 하는데 어느 날 이 사람 그 유방암에 있는 영혼이 표출이 된 거야. 어떤 인디안 마을인데, 막 큰 군함이 와가지고 막 대포를 막 쏘는 거야, 그 마을에다가.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인디안들이 다 몰살을 했어요. 근데 그 배에 이제 두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그걸 반대하고, 한 사람은 이제 그거를 명령을 내려서 진행을 시켰고, 이제 그 진행을 시킨 사람이 유방암에 걸린 그 보살이야.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걸 말렸던 그 사람이, 그 당시 죽은 그 사람들의 그 원혼을 다 끌어안고 이 사람의 유방암이 된 거야. 표출이 돼가지고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전생에 이런 과보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치료해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막 거기에 막 수백 명이 죽은 거예요. 그 대포에.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야, 참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 사람은 참 재밌는 경우예요. 이 사람 집안이 다 유방암이야. 언니들이. 그래갖고 자기는 유방암에 안 걸리고 싶었어.
그래갖고 어떤 의사한테 가서 유방암에 안 걸리게 해주세요 한 거야. 그래갖고 거기서 막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내고 열심히 치료를 받았어. 유방암이 딱 걸렸어.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할 건가 말 건가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새에도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계속 하는 거야. 그 병원 의사가 치료가 안 되니까 그 환자를 나한테 데리고 온 거예요. 치료해달라고. 그래, 이제, 그 전후 과정을 이렇게 들어보니, 아, 그러면 그 병원에 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몇 년을 유방암 안 걸리게 해달라고 치료를 했는데 걸렸어. 걸렸는데 걸린 걸 치료해준다고 하는데 안 걸리게 했어야지, 그러려면. 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의 말만 들어. 어? 그러니까 그게 과보로 얽혀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그 죽었던 사람들의 그 중에 하나가 그 의사로 태어난 거야. 어? 그게 참 그게 답답하지. 그래가지고 당신은 그 의사 말을 듣는 것 자체가 병을 치료하지 못하게 하는 거다. 과보가 그렇게 얽혀 있는데 당신이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못하고 있다 지금. 그래 신랑도 와서 뭐 며칠씩 있다가 하고 신랑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 둘 다 똑같아. 그래가지고 한 2달인가 있다가 내려갔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됐나 몰라. 내려가고 나서는 나도 연락을 안 하고 이제 그 사람도 나한테 연락을 안 하고. 그러니까 참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지, 그런 경우는. 사실 별의별 일이 다 있죠. 이게 참, 그거를 이렇게 비춰서 그 과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희한한 일들이 많고, 뭐 그런 경우는 뭐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니까. 그냥 치료하다 보니까 탁 튀어오른 거예요. 응. 그 자기제도라는 것은 참, 그 원인과 결과가 명확해서 인과가 아주 명확해. 예. 그거를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처럼 또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거는. 그거는 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남은 부분들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고요. 다음에 요 뒷부터, 다시 또, 나가도록 할게요. 교류해야 한다. 이제 여기서부터, 나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일정인데요.